2026년 7월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공중전력 중 하나인 수호이 Su-24M 초음속 전술 폭격기가 크림반도 서해안의 사키 공군기지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를 가득 실은 이 단 한 대의 비행기는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그 뒤에는 죽음과 파괴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아직 모르는 사실은 바로 이 비행기는 다시는 활주로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두 대의 우크라이나 AI 기반 공격 드론이 그 비행기를 향해 곧장 돌진하고 있으며 충돌까지 불과 몇 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드론들은 일반적인 운용 요원들이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드론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습니다. 정예전투 잠수부들입니다. 이들은 적진 깊숙이 점령지까지 위험한 여정을 감행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이 비행기를 찾아내 제거하고 다시는 우크라이나인의 목숨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몇 주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몇 주에 걸친 은밀한 감시와 위험한 준비가 이제 폭발적인 방식으로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대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의 최상위 전술 폭격기 중 하나를 격파한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제1장 종말의 시작. 사키 공군기지는 크림반도의 작은 해안마을 노보페도리프카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역사는 거의 한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이곳에 활주로를 건설했고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같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들도 이곳에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로 넘어오면 사키는 러시아 군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전략적 거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이곳에서 폭격기와 전투기가 이륙해 목표물을 향해 폭탄을 투하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전역에서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다른 지역에 불벼락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여름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상징적인 미들 스트라이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육상 회랑을 폭격했습니다. 또한 반도 전역의 시설들을 타격하여 방공망, 지휘소, 그리고 물류 거점을 제거함으로써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대폭 약화시켰습니다. 사키도 그 시설 중 하나였으며 6월 24일에 그곳의 한 달간의 포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의 키이우의 알파 특수작전부대와 협력하여 그 공군기지에 치명적인 공격을 기획했습니다. 그들은 자폭 공격 드론 무리를 공중에 띄워 사키와 다른 크림반도 목표물 그리고 그바르디스카 군 비행장과 케르치 해협을 향해 빠르게 날려보냈습니다. 이 좁은 수로는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 지방을 연결합니다. 한때 이런 드론들은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 손쉽게 격추되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림반도의 방어막을 꾸준히 약화시켜왔습니다. 레이더 기지나 판치르 방공 시스템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면서 그리고 S-400 미사일 포대들도 제거했습니다. 한때 블라디미르 푸틴 제국에서 가장 잘 보호받던 지역 중 하나를 이제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무방비 목표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의 드론은 사실상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러시아의 남은 방어체계는 너무 느리고 너무 적어서 드론들이 사키 기지에 접근해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투기와 폭격기를 보관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4개의 항공기 경납고입니다. 러시아는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역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이 전투기와 폭격기에 의존해왔습니다. 드론이 목표물에 도달하자 크렘린 측 병력은 그저 파괴가 벌어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와 불길, 연기 속에서 4개의 경납고 모두가 타격을 입습니다. 약한 벽들은 드론 폭발을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며 내부에 숨겨져 있던 항공기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는 군사기지 중 하나가 불길에 휩싸인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키는 2022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강요해온 것과 똑같은 지옥을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최정예 부대 중 일부는 이미 훨씬 더 큰 임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임무는 적의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를 반드시 완전히 제거할 것입니다. 2장 후속 공격. 2026년 7월 1일 이전 공격이 있은 지 겨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키 항공기 경납고의 화재는 이제 거의 진압되었습니다. 공기를 가득 메웠던 짙은 연기 기둥도 마침내 사라졌고 러시아 수리팀이 첫 번째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앉아서 러시아가 회복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키를 다시 그리고 또다시 공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번 공격할 때마다 더 강력하고 더 잔인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기지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키가 러시아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크라이나에게도 이 비행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전투기나 폭격기 중 단 한 대도 다시는 이곳에서 이륙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의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다시 한번 하늘로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SBU가 이번 공격의 두뇌 역할을 하며 최고의 요원들과 가장 강력한 장거리 타격 드론을 투입합니다. 이 드론들은 점령 지역을 수십 마일이나 가로질러 크림반도의 영공까지 진입합니다. 이 드론들은 이동하면서 러시아의 점점 더 빈약해지는 방어망을 우회합니다. 초기 공격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목표는 기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경납고들입니다. 러시아의 지휘관들은 고집이 세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파괴당하도록 항공기를 활주로나 열린 아스팔트 위에 그냥 내버려둘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대신 적의 모든 항공기는 이러한 경납고 안에 숨겨져 있으며 이 경납고들은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그 보호막에 구멍을 낼 수 있다면, 아니면 이 경납고의 구조적 완전성을 손상시켜 높은 벽 일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마침내 그 안에 숨겨진 수백만 달러짜리 항공기를 파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임무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호막을 벗겨내고 러시아가 폭격기 부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의존하는 경납고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다음 공격을 위해 다음번에 더 강한 공격이 가능해지도록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사키가 이전보다 더 약해지고 방어하기 어려워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조종사들은 오로지 그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인 항공기, 즉 UAV를 목표 지점으로 유도합니다. 러시아의 약화된 방어망은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드론 7대 각 경납고를 타격했고 이후 우크라이나 정보요원들은 그 경납고 중 2곳에 러시아 최고의 전투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SU-30과 SU-30SM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각 기체의 구성에 따라 한 대당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SU-30SM은 크렘린의 항공 위협에서 매우 중요한 전력입니다. 원래의 SU-30 플랭커 C를 대폭 업그레이드한 SU-30SM은 최대 8,000kg 무장 탑재가 가능합니다. SU-30SM은 12개의 외부 무장 장착점을 갖추고 있으며 최고 시속은 약 2,120km, 전투 반경은 최대 1,500km에 이릅니다. 이러한 기술적 사양 덕분에 이 전투기와 유사한 기체들은 우크라이나의 마을, 도시, 소규모 정착지에 대해 수많은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사키에서 비행기들이 이륙해왔습니다. 활공폭탄과 정밀 미사일을 장착한 채 크림반도 영공이라는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탄약을 발사하며 헤르손과 자포리자 같은 지역의 우크라이나 군사 목표물과 민간 인프라를 파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그것을 확실히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운용 인원은 기지로 돌아와 화면에 비치는 불타는 경납고를 보며 축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대는 훨씬 더 위험한 지역으로 이동해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적진 깊숙한 곳에서 삼잔.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의 사키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경납고와 같은 공항의 기반 시설만 타격했을 뿐 그 안에 있는 비행기들은 타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공격들로 인해 사키에 보관되어 있던 일부 항공기에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들은 여전히 러시아군을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었는데 기지의 방어력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항공 전력 자체는 대부분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여전히 원한다면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이우의 군대가 이러한 공격을 진정으로 끝내고자 한다면 그들은 전술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항공기 자체를 직접 타격해야 했지만 그것은 훨씬 더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러시아는 전투작전을 수행하기 직전에 짧은 순간을 제외하고는 항공기를 경납고에 보관했습니다. 폭격기들은 이때 활주로로 이동되어 이륙 준비를 했습니다. 사키 상공의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임무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계획된 출격의 날짜와 시간을 안다고 해도 그들의 드론은 여전히 점령지를 지나 크림반도까지 먼 거리를 날아가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드론들은 러시아 레이더나 지상두대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러면 이들은 사키에 드론이 접근 중이라는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동료들이 비행기를 경납고로 옮길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군용 항공기에 대한 성공적인 타격을 거의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진 후방에서 드론을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만 이동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임무에는 키이우 최고의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국가방위군 오메가 특수작전센터의 특수부대, 전투 잠수부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흔히 오메가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 부대는 최고의 특수부대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으며 그들이 최고의 정예부대라는 사실 외에는 그들의 작전 방식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특히 위험하고 복잡하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 오메가 부대가 투입됩니다. 이런 특수부대에서는 관례적으로 오메가 부대의 작전에 대한 세부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키에서. 하지만 전선 너머로 이동하는 임무를 맡은 전투잠수구 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점령지에 침투하여 그리고 사키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흑해로 직접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곳에 주둔한 러시아군이 어떻게 작전하는지 더 파악하기 위해 공군기지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항공기에 기습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에게는 방어할 기회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다른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들이 사키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동안 오메가 잠수부들은 이미 크림반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림자 속을 이동하며 적진 깊숙이 점점 더 적대적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여정에 매일매일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 지역의 러시아군이 그들을 발견했다면 그들이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잘못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동시에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인기들을 운반하고 적들보다 몇 발짝 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탈출 계획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어려운 도전을 해낼 수 있는 독특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월 중순, 마침내 그들의 궁극적인 시험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4장, 수 24M, 공격, 메일. 전투 잠수부들이 크림반도 안팎에서 보낸 시간은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적진 깊숙이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들키거나 붙잡히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출 작전도, 그들을 빼내려는 시도도, 생존의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바로 제거되거나 러시아군에게 붙잡혀 우크라이나의 작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잔혹하게 신문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최종 목표가 그들이 감수하는 위험을 감당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공군기지를 면밀히 감시하며 활주로에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폭격 임무를 위해 준비 중인 항공기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Su-24M이었습니다. 일명 펜서로 알려진 이 전천후 전술 폭격기는 소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종입니다. 이 기체는 1974년에 실전 배치되었고 곧 소련의 가장 중요한 공중 전력 중 하나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약 1,400대가 생산되었으며 일부는 다른 나라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체들이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제1차, 제2차 체첸 전쟁, 시리아 내전과 같은 분쟁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쌍발 류울카 터보제트 엔진을 자랑하는 수호이 24M은 최고 속도 마하 1.35, 즉 시속 1000마일이 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8개의 외부 하드포인트와 수천 파운드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6연장 회전식 기관포와 다수의 로켓포드를 장착해 공대공 교전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중요한 자산이자 우크라이나가 최우선으로 노리는 표적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이 항공기 12대 이상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호이 24M을 계류장에서 발견한 전투 잠수구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이 임무에 딱 맞는 완벽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넷 드론은 미국 회사 스위프트 비트에서 제조되었으며 한 대당 약 $10,000에서 $11,000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격 드론들은 적의 장비와 차량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우크라이나는 최근 이 드론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 드론은 발포 폴리프로필렌과 탄소 섬유 부품으로 만들어진 기체를 특징으로 합니다. 300kV 모터와 1만 mAh 배터리, 공합식 캐터펄트 발사 시스템, 그리고 내부 및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찾기 위해 호넷은 매우 효과적인 무인기 체계입니다. 이 드론은 충돌 시 폭발하도록 설계된 성형 파편 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목표물을 찾고 항법을 돕기 위한 주간 카메라 2대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넷은 AI 두뇌도 탑재하고 있어 비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합니다. 그래서 파괴하려는 적 자산에 충돌하기 위해 수동으로 조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기능들 덕분에 호넷은 우크라이나 전투 잠수부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합식 캐터펄트 발사 시스템을 이용해 이 드론 몇 대를 공중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즉시 호넷의 비표준 무선 주파수 통신이 작동하여 적의 전자적 시스템이 이를 탐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수부들은 드론을 공군 기지 쪽으로 유도한 뒤 AI 내비게이션이 조종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 덕분에 호넷이 접근할 때쯤 그들은 이미 그 지역을 떠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제43 독립해군 공격 항공연대 소속 Su-24M을 향해서였죠. 국가근위대 사령관 알렉산드르 피브넨코의 영상자료와 상세한 임무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드론이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근처 벽납고에 숨겨지기 전에 기수 부분을 타격했습니다.
두 번째 무인기는 마무리를 위해 접근하여 SU-24M의 연료 탱크 부위를 노렸고 그 결과 비행기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신속하고 잔혹하게 이루어져 러시아군은 완전히 기습했고 그들에게는 전혀 대응하거나 반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후 잠수부들의 미션 임파서블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점령지에서 들키지 않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5장. 그 후의 이야기. 호넷 드론의 최대 비행거리는 130에서 160km 사이입니다. 이는 전투 잠수부들이 공격이 발생했을 때 사키 공군기지에서 그 정도 거리 내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그들이 최대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다고 해도 공격 당시에는 여전히 적진 깊숙한 곳에 있었던 셈입니다. 경보가 울리고 러시아군이 해당 지역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우크라이나군을 경계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잠수부들의 크림반도 진입이 위험했다면 그 지역에서 따져나오는 여정은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제 그들의 존재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극도의 위험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이 생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기술과 훈련, 경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모든 역경을 딛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잠수부들은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영토로 무사히 돌아오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완벽하게 성공적인 공격에 완벽한 마무리를 더했습니다. 작전. SU-24M이 파괴되었고 러시아는 또 하나의 폭격기 전력을 잃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특수 요원들이 적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점령지에서 러시아군이 더 이상 안전하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전선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조차 언제든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잠시 숨돌릴 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조차 우크라이나 잠수부나 다른 특수부대 병사들이 그들을 아주 쉽게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지평선 부근에 숨어 있거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순간을 노리며 공격해 상대를 또 한 번 약화시키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다음 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